이재명 정부 첫 총리 청문회와 현안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뵙네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계속 뭐 정당에서 활동하고 국민대에서 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국민대에서. 하민경 대변인께서는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영광이죠. 저도 오랜만에 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가 참 많네요. 오후 되니까 더 많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얘기까지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김민석 의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말이 정치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청문회에서 정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실망을 한 점은 사실보다 의혹에 기댄 공격이 많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청문회 내내 뭐 6억을 현금을 보유했다느니 뭐 13억이 뭐 사용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반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말로 소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 청문회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기한 의혹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인준하시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너무나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깜깜하다. 네, 자료도 이제 제대로 없고 또 증인도 이제 참고인도 없는 그런 청문회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5억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3억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8억 원에 대해서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 검증 안 하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도대체 헌법상 왜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캄캄하다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까지 김민석 후보자께서 해명을 하실 그러니까 소명을 하실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해명을 매일 내놓는 게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 얘기도 막 나오고요. 뭐 오늘은 그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돈과 채무에 대해서 숫자를 나오는데 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위 위원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자료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야, 내 말이면 다 믿어라. 이런 청문회인가 이렇게 다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3년 전에 그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위원이셨을 때 정말 추상같이 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료 제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가족 의혹을 많이 민주당에서 꺼냈죠. 이게 딸, 뭐 아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가족 의혹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의 개인 의혹입니다. 하나도 해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뭐 금융거래 자료 내역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출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니까 총론을 이제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강론들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오늘 쟁점들을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제 불투명한 재산 증식, 이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이제 학위 취득 과정 이것도 이제 전에 의혹 제기가 됐었고 또 아들 입시용 입법 뭐 이런 것들이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좀 이제 다뤄진 내용도 일부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소위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좀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빙부상 이제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부의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한 번이 1억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민경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해명들 좀 뭐 납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달라집니다. 예.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현금으로 사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왜 그 공직자는 개인 그 재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게 그 당시에 출판 기념회 했을 때 뭐 87만 원인가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김민석 후보자 얘기하시기를 그 해에 다 쓰면 이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해명 자체가 그 납세 의무를 저버리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추징금 내는데 이제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없었을 때도 추징금을 1억 뭐 몇천만 원을 또 납부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 하나도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자꾸 해명이 아닌 궤변을 자꾸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다 바라시는 것이 정말로 이제 자질이잖아요.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또 얘기하신 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슈퍼 추경을 하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 예. 기사로 진짜 많이 봤고 저희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마치 그냥 알겠습니다. 자기가 됐다라고 예. 생각하고 나오시고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고 나온다는 게 이게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얘기하시면 저희 뒤에 할 게 없으니까 좀 끊어가지고 사안별로 어쨌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면 경조사라든지 출판기념회에서 벌어들인 돈 이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 아직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수치가 여전히 안 맞는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예. 뭐 수입과 지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죠. 이제 소득이 있었고 그 이외에 결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의금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출판기념회가 2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문제시하는 그 빌린 돈도 있는 거죠. 그냥 신용이 좋지 않아서 개인 간에 이렇게 채무를 받았던 것 한 1억 원 이상 정도 뭐 1,000만 원씩 몇 분에게 이렇게 받았던 그 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그의 그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썼다. 넌 이만큼 있었으니 이만큼 썼어야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보통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청문회 보면서 좀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는데 예. 그 장모님이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조의금 뭐 부의금 이런 경우들도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국가에 이제 그 벌금을 내는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 사용을 하셨고 대출받은 금액도 바로 1억 원 가량은 그 금액을 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오히려 뭐 우리가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뭐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도 물론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채가 한 48%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49% 정도로 1%가 올라갑니다. 근데 OECD 평균이 한 80%가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 때 사실 그 많은 부채를 감당하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지원을 했던 경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겼죠. 그래서 국민이 대출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경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그 자리에서 숫자가 틀릴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전혀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예. 이게 수치가 1%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고 48%라 하더라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에서 30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언제적 수치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와 연장돼서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검은 봉투법, 이게 아마 노란 봉투법을 조금 이름을 좀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은 봉투법을 좀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출판기념회를 할 때 이제 현금으로도 많이 받고 이게 일종의 일종의 정치 자금인데 정치 신인들도 좀 이렇게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게 뭐 출마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검은 자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 선관위 신고 의무도 부여를 하고 이건 카드로 이제 할 수 있게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로 할 수 있게 뭐 등등등의 이런 좀 규제를 강화하는 거를 좀 이제 발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은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구당을 없앤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오세훈 지금 시장이죠. 과거에 지구당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사실 지구당을 중심으로 원외위원장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법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뭐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 3억까지 이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금을 또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저는 선거법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할 문제지 단순히 출판기념회에서 뭐 얼마를 신고하고 뭐 얼마에 몇 권을 사고 뭐 이런 적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청년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벽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 상대당 지역구에 있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뭐 검은봉투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함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출판기념회를 해본다거나 제가 의원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그냥 그 불법 경계선에 있는 걸 그냥 하시겠다라는 건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김민석 후보자가 걸리신 것 중에는 그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 추징금을 거의 뭐 6억인가요?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전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관행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냥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검은봉투법 이 법 하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 법 하나만을 바꿨다가는 오히려 기득권들이 더 기득권화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당에서 기업을 후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에서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인데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검사들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운 없다 생각해라. 뭐 재수 없어서 이렇게 걸렸다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표적 수사의 성향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이 과거에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좀 불러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 부분도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했던 후보자가 이렇게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두 번의 이제 위법 사례가 있었고 한 번은 2003년이고 하나는 2008년이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신성 씨한테 이제 받은 돈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벌금과 추징금이 있었고 2003년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 뭐 선거라든지 그때 요거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강신성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 2008년에 강신성 씨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출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됐는데 이 사람한테 다시 이제 2018년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이제 빌렸다. 차용증을 쓰고 이제 빌렸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미국 유학을 이제 김민석 야인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했는데 그때도 강신성 씨한테 월 450만 원씩 이제 받았다라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함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제공에 동의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금융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간단한 자료는 차용증을 쓰셨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받았던 내용만 확인을 해주면 이걸 뭐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동의를 안 해주신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이 모양새가 상당히 좀 그렇고 또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최소한으로만 이 채무 관련한 증인 5명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부한 이유가 그분들의 사업상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뭐 국회 증인 감정법인가요? 이런 부분을 보면 다 그랬잖아요. 기업의 총수든 뭐 누구든 국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다 나와라. 그리고 어떤 거 없이 기업 비밀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다 말을 해야지 되게끔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자고 하셨던 것은 그럼 내 편은 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런 기업 비밀도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걸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뭘 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했던가 다시 한번 묻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정은혜 의원님. 네, 일단 그 450만 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유학비로 뭐 제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예. 당시 강 씨가 그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드렸고 그래서 다달이 그렇게 돈을 받은 것으로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뭐 13억이다. 그 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드님 자녀분들의 학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학비 같은 경우는 전처분께서 전액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민석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뭐 증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5명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막장 드라마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전처까지 전 와이프까지 이제 소환을 해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더니 또 갑자기 5명을 허락했다가 또 1명을 바꾸고 또 3명을 추가하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이제 김현 민주당 간사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혼란으로 이렇게 결렬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목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예. 과거 한교안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의 준하는 자료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그리고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왜 이걸 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 부분까지는 저는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과도한 자료 요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주 짧게만 다뤄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막장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도 아니 전처를 도대체 왜 부르고 싶겠습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계속 전처가 학비 부담을 했다. 또 아들이 이제 유학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할 거면 증인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 실제 저희가 전처를 증인으로 이제 신청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전처를 다는 것은 전처가 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와 그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짧게. 사실은 지금 임기 초반이고 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내란을 이제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총리 인준이 너무나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는 과거를 돌아봤더니 한덕수 그 후보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 뭐 로펌에서 4번 출석하고 2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엑소모빌, AT&T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에 6억을 받고 중위대사 시절에는 부인의 전시회를 그곳에서 열었고요. 싱가포르 투자공사 관련해서 처가 땅 매입으로 50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의혹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부 출범 초기니 그냥 협조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도 저는 정말 너무나 작은 의혹이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지금 오늘 소명이 저는 완벽하게 거의 알겠습니다.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또 다른 얘기도 해야 돼서 요정 청문회는 내일까지 또 이제 열리니까 봐야 되고 지금 그 하민경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의 여파가 있고요. 지금 국가 내부적인 혼란도 있고 사실 지금 중동발 전쟁 위기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회의에 뭐 가니 못 가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가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야당이 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담보되어 있는 이런 총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인선이 미뤄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국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정쟁은 계속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다수석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게 표결을 해서 뭐 이거를 막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말로 그냥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이미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하고 계셨고 이 인사청문회 정도는 그냥 통과 의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도 우리가 내세운 후보는 그냥 좀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 같아서 정말 참 힘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국민을 대신할 수도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는 들었고요. 이게 인사청문회가 오늘 벌써 다 밝혀졌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밝혀진 부분이 사실은 없고 내일까지도 정말 짧지만 계속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일관되는 인사청문회 끝내고 단독으로 민주당이 또 이제 인준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장관 인선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총리의 재청권이 있어서 총리 임명 이후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장관들 인선이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분들이 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월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이죠. 그리고 김성원 환경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까지 이제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어떤 인사가 눈에 띄었는지 먼저 정은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 이제 철도 기관사 출신의 김영훈 후보자가 발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노동을 하시는 정말 노동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인사로 저는 발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2012년에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짤막하게 뭐 페이스북인가요? 어디에 뭐 글을 올리셔서 이제 어제 업무를 마치고 뭐 이제 관련해서 뭐 또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외교 라인으로는 이제 또 정동영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규백 이제 국방장관인데 이제 비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20여 년간 국방위 상임위를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가로도 보여지거든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방부 장관에 비군인들을 많이 기용하고 심지어 여성들을 기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가로서 준비된 그리고 군인이 아닌 관점에서 군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장관 후보자인데 굉장히 진심이세요. 이분이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발전에 진심이신 분이라서 그 부분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뉴스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이전을 완료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함 대변인님은 인선들 좀 어떻게 보셨고 특히 주목해서 본 건 어떤 겁니까?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좀 관점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선하셨나 어떤 인물을 인선하셨는지가 이게 정부가 어떤 기조를 띠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것은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부 장관 뭐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민노총의 전 위원장이십니다. 이 분을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경제를 살리고 이제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기조를 잡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함이 있고요. 또 안규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시지만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정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비전문가 문민 국방장관 그렇죠. 이제 그런 국방장관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아무리 그런 관련된 일을 뭐 여러 해 해오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가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직한 군인, 정치 이런 게 없이 강직한 그런 군인으로 정말 하셨으면 얼마나 박수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외교 라인이나 또 이제 뭐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게 미국을 비롯한 동맹 국가들과 조금 더 가깝다라기보다 오히려 북한, 러시아와 이렇게 좀 가까운 그런 분들, 그런 기조를 보였던 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민영 장관,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됐는데 이게 뭐 가장 파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전농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러려고 남태령에 트랙터 끌고 올라왔나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실력을 위주로 능력을 위주로 그리고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번에 인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부분 뭐 노동부 장관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 출신이 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도 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잘 아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밸런싱을 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뭐 내부에 그런 큰 뭐 반발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또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고려를 하실 것이다. 네, 예. 당사자가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런 갈등은 당사자가 풀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풀 수 있는 만큼은 풀고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도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보시고 아마 저는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곡 3법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장관 입장도 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고 이게 약간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이제 나가는 방향, 뭐 국정 운영 방향이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적해주신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포함한 이제 그 농림 관련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셨던 분이 그 장관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이 정권에서는 또다시 이제 발의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장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본인의 생각과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장단점도 바뀌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순식간에 가가지고 그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요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